언니, 우리랑 하나도 안 닮았잖아. 진짜 친언니 맞아? 무슨 소리야? 갑자기. 엄마 장례식 끝나자마자 그게 무슨 말이니?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이 있었을까요? 저는 김순자, 올해 72입니다. 서울 어느 작은 공장에서 50년 가까이 일하며 살아온 평범한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여자입니다. 지난주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오늘은 49제를 마친 날이었습니다. 네 남매가 어머니 집에 모여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막내 동생 영숙이가 그런 말을 던진 거예요. 언니는 우리 엄마 닮은 데가 하나도 없어. 나도 민수 오빠도 경희도 다 엄마 코 닮았는데. 영숙이는 어머니 영정 사진을 들어보이며 빙긋이 웃었습니다. 웃음 속에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숨어 있었어요. 분위기가 이상해지자 둘째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야, 그만해. 언니 기분 나쁘시겠다. 오빠는 맨날 언니 편만 들어. 나는 그냥 궁금한 거라니까.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어머니 옷가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너희들 무슨 얘기하는 거니? 나도 엄마 닮았어. 성격도 그렇고. 제 목소리가 이상하게 작아졌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어머니가 생전에 하셨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순자야, 너는 참 복이 많은 애야. 내가 우리 집에 온 게 큰 복이란다. 병원에서 목욕을 시켜준 후에 옷이 바뀐 것 같더라. 넌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어. 손이 희고 고왔단다. 그때는 그냥 어머니의 칭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들이 묘하게 이상했어요. 마치 제가 원래 다른 집 아이였다는 듯한. 셋째 경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사실 우리 얼마 전에 유전자 검사를 해봤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 언니가 우리 친언니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 언니 칫솔로.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2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단칸방에서 어머니와 동생 셋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학교를 다니며 집안 생계를 책임졌어요. 결혼도 못하고 제 인생이라는 건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이 동생들을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동생들이 제 등 뒤에서 유전자 검사를.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이가 봉투 하나를 꺼내며 말했어요. 일치율 0%. 언니는 우리 친언니가 아니야. 방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72해를 살면서 처음으로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나는 평생을 이 집 장녀로 살아왔는데. 그날 이후 열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동생들 집에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민수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누구세요? 나야, 순자. 문 좀 열어줘. 한참을 기다린 끝에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난처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예전처럼 반갑게 웃지 않더군요. 누나,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연락하고 오시지. 연락했잖니. 전화도 안 받고. 요즘 바빠서. 들어오세요. 거실에는 영숙이와 경희도 와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오는 걸 알고 모인 것처럼. 세 사람의 얼굴이 어색하게 굳어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 왜 이러는 거니? 유전자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가족이 아닌 건 아니잖아. 영숙이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엄마 유산 문제 있잖아요. 그 집이랑 예금. 그게 법적으로 따지면 언니는 상속인이 아니에요. 혈연 관계가 아니니까.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30년 넘게 모셨습니다. 병원비도 생활비도 전부 제가 댔어요.
동생들은 결혼하고 제 살림 차리느라 바빴고 어머니 곁에는 늘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산 문제를 꺼내다니 나는 돈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상하게 변해서 온 거야. 경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언니도 이해하세요. 우리도 혼란스러워요. 근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진짜 언니 부모님을 찾아보는 게 어때요? 뭐?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병원에서 옷이 바뀐 것 같다고. 그럼 어디 병원에서 태어났는지 확인해 보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어머니 유품 중에 나온 언니 출생 증명서예요. 서울 중구에 있던 산부인과라고 적혀 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낡고 바랜 종이 한 장. 1953년 3월 30일 산이조산원. 이게 내가 태어난 곳?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 안에서 그 출생 증명서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70년 넘게 제가 누구인지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동생들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평생을 한 가족으로 살았는데 혈연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남이 되는 건가요? 집에 도착해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거친 손. 이게 정말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의 모습일까요? 만약에 진짜로 내가 다른 집 아이였다면? 그럼 나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어야 했던 걸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병원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진짜 정체를 알아야겠다고, 이 억울함과 혼란을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제 인생이 얼마나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지. 도대체 그날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산이조산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중구청을 찾아가 오래된 기록을 뒤졌어요. 젊은 공무원이 먼지 쌓인 문서처를 꺼내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1953년 자료인데 조산원은 1985년에 문을 닫았어요. 그럼 기록은요? 당시 태어난 아기들 기록은 어디 있나요? 구청에 일부 남아있긴 한데 개인정보라 함부로 못 드려요. 저는 그 앞에서 1시간을 매달렸습니다. 결국 담당 과장이 나와서야 1953년 3월 30일 출생 기록을 볼 수 있었어요. 그날 그 조산원에서는 2명의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새벽 2시 17분 김순자, 새벽 2시 30분 박미선. 딱 13분 차이였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박미선, 그 이름이 제 인생과 바뀐 사람. 이 박미선이라는 사람, 지금 어디 사는지 알 수 있나요? 과장은 난처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정말 못 드려요. 하지만 그는 잠시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인터넷에서 이름 검색해 보세요. 요즘 세상에 숨을 수가 있나요? 집에 돌아와 동네 PC방에 갔습니다. 컴퓨터는 잘 모르지만 사장님이 도와주셔서 박미선 1953년생을 검색했어요. 화면에 뜬 결과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미선물산 대표이사 박미선, 업계 30년 경력. 기사 사진 속 그 여자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깔끔하게 손질된 머리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 제가 평생 꿈꿔본 적 없는 여유로운 미소였어요. 그 옆에는 호화로운 사무실 사진과 수상 경력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살았어야 할 인생인가?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손은 거칠고 허리는 굽고 평생 공장 바닥에서 살았던 제 모습과 저 당당한 여자가 같은 날 태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며칠 후 저는 그 회사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큰 빌딩이었어요. 입구에서부터 위축됐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어요. 어디 찾으세요? 저 박미선 대표님 만나러 왔는데요. 약속 있으세요? 없는데 급한 일이라서요. 경비원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속 없으면 못 올라가세요.
밖에서 기다리시든지. 저는 로비 의자에 앉아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낡은 옷차림의 늙은 여자가 고급 빌딩 로비에 앉아 있으니 이상해 보였겠죠. 오후 5시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그중 한 여자가 인터넷에서 본 그 사람 박미선이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박미선 씨. 그 여자가 놀란 듯 뒤를 돌아봤습니다. 옆에 있던 비서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앞을 가로막았어요. 누구세요? 대표님께 약속 있으세요? 없어요. 하지만 꼭 할 얘기가 있어서. 박미선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계와 불편함이 가득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1953년 3월 30일생이시죠? 그 순간 박미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저도 같은 날 같은 조산원에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바뀐 것 같아요. 병원에서. 박미선은 한 발 뒤로 물러서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황당한 소리예요. 경비실에 연락하세요. 이상한 사람이. 제발 들어주세요. 저는 정말. 경비원 2명이 달려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나가세요. 여긴 함부로 들어올 때가 아니에요. 나요. 제 얘기 좀 들어달라니까요. 저는 끌려나가면서도 소리쳤습니다. 박미선은 고개를 돌린 채 빠른 걸음으로 빌딩을 나갔어요. 밖에 내던져진 저는 인도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신경 쓸 힘도 없었어요. 왜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걸까? 나는 그냥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인데.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이른둘 해를 산 이 얼굴이 어쩌면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일주일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김순자 씨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박미선의 동생 박진우라고 합니다. 누나한테 찾아오셨다면서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그런데 대표님이 안 만나주시더라고요. 혹시 지금 시간 있으세요?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저는 강남역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박진우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신사였어요. 그 옆에는 비슷한 나이의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 여동생 박진희입니다. 우리 둘이서 함께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저를 만나자고 한 걸까요? 박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 씨, 누나한테 하신 얘기 사실인가요? 1953년에 병원에서 바뀌었다는 거. 네. 저도 며칠 전에 알았어요. 동생들이 DNA 검사를 했는데 제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진희가 물을 한 잔 건네주며 말했어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도와주신다니요? 박진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누나에게 할 말이 많아요. 부모님 유산 문제로. 그들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박미선은 3남매 중 장녀였고 부모님의 회사를 물려받아 대표가 됐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큰딸이 아버지를 잘 모시는 대가로 자기 몫의 재산 상당 부분을 박미선에게 넘겼다고요. 그런데 누나는 어머니 돌아가시자마자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냈어요. 우리가 항의했더니 자기가 바빠서 모실 수 없다고. 박진희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의심했어요. 누나가 우리랑 너무 안 닮았거든요. 성격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그래서 DNA 검사를? 네. 작년에 몰래 했어요. 결과는 누나가 우리 친누나가 아니더라고요. 카페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박진우가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게 그 검사 결과예요. 그리고 이건 1953년 조산원 기록 사본이에요. 우리가 알아본 거예요. 어떻게 이걸?
변호사 통해서요. 순자 씨, 우리가 보기에 당신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들이 저를 믿어준다니. 박진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병원 상대로 소송하는 거,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거. 왜 저를 도와주시려고요? 박진우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유산 때문이기도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나가 그동안 너무 독선적이었어요. 우리를 무시하고 전부 혼자 해결하려고 했죠. 진실이 밝혀지면 법적으로 누나는 상속인이 아니에요. 순자 씨가 진짜 장녀니까요. 그 말에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를 진심으로 도우려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언니에 대한 복수의 수단으로 저를 이용하려는 걸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키운 동생들도 저를 외면했고 제 진짜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죠. 적어도 이 사람들은 제 얘기를 들어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진우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일 우리 변호사 사무실로 오세요. 제대로 준비해야 해요. 병원 상대로 싸우려면. 카페를 나서며 저는 처음으로 조금이나마 희망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이 싸움이 끝나면 제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돌아가신 부모님을 만날 수도 없고 잃어버린 70년을 되찾을 수도 없는데 그래도 저는 걸어야 했습니다.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내 인생이 잘못된 게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변호사 사무실에서의 첫 회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진우가 고용한 변호사는 중년의 여성이었어요. 김 변호사라는 분이 서류철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1953년 산이 조산원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간호사의 실수로 목욕 후 이름표가 바뀐 정황이 명확합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바뀐 게 맞았던 거예요. 여기 보세요. 같은 날 새벽 2시 17분과 2시 30분, 두 명의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간호사 인수인계 기록에 목욕 후 이름표 혼선 가능성이라는 메모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오래된 서류 사진을 보여줬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에 휘갈겨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그럼 병원에서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70년 전이니까요. 하지만 이건 명백한 의료 과실입니다. 박진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순자 씨, 이제 소송을 시작해야 해요. 병원도 그리고 우리 누나도. 박미선 씨를 상대로도요? 네. 법적으로 따지면 순자 씨가 우리 부모님의 진짜 딸이니까 상속권이 순자 씨한테 있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상속권? 저는 그런 걸 원한 게 아니었는데. 저는 그냥 제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김 변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순자 씨는 본인이 누려야 할 삶을 빼앗긴 거예요. 72년간의 고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 날 소장이 접수됐습니다. 피고는 산이 조산원의 후신인 의료법인과 그리고 박미선. 일주일 후 저는 법원 복도에서 박미선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고 변호사 2명을 대동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하려고요? 저는 진실을 밝히고 싶을 뿐이에요. 진실? 돈이 목적이면서 내가 평생 일궈온 걸 빼앗으려는 거잖아요. 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평생 누린 그 삶을 제가 살아야 했던 거예요. 당신이 누린 교육, 여유, 사랑, 전부 제 거였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나도 피해자라고요. 박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서 동요를 봤어요. 나도 며칠 전에 DNA 검사 결과 받았어요.
동생들이 몰래 한 거, 당신 생각해봐요. 70년간 내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남이 된 기분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도 괴로워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제 고통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녀는 부유함 속에서 정체성을 잃었지만 저는 가난 속에서 인생 전체를 잃었으니까요. 미선 씨도 힘드시겠죠. 하지만 저는 더 힘들었어요. 2살의 아버지를 잃고 단칸방에서 동생들 키우느라 제 인생은 없었어요. 결혼도 못하고 꿈도 없이 살았어요. 박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증언석에 섰습니다. 판사님 앞에서 제 72년 인생을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저는 평생을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손은 이렇게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동생들은 결혼하고 잘 살고 있는데 저만 혼자 남았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제대로 태어났더라면 저도 교육받고 사랑받고 제 꿈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이 억울함을 누가 풀어줄 수 있나요? 방청석이 조용했습니다. 박진우와 박진희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박미선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걸까? 진실을 밝혀서 뭐가 달라지는 걸까? 법정 다음 날 뉴스가 터졌습니다. 72세 노인, 병원 실수로 바뀐 인생, 3억 배상 요구. 제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채 뉴스에 나왔어요. 그런데 댓글이 끔찍했습니다. 동네 PC방에 가서 기사를 봤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돈 노리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70년 지난 일을 왜 지금 와서 문제 삼아? 부자 만나면 다들 가족이라고 우기네. 아무도 제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그저 제가 돈을 노린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박미선 측 변호사가 반격에 나선 거예요. 그들은 제가 사기꾼이라며 역고소를 제기했습니다. 김순자 씨가 제시한 증거는 조작 가능성이 있습니다. DNA 검사도 제대로 된 기관에서 한 게 아니고 단지 박미선 씨의 재산을 노린 것입니다. 신문 기사가 쏟아졌어요. 재산 노린 사기극? 가짜 가족 논란. 저는 집에만 틀어박혔습니다. 밖에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할머니 뉴스 나온 사람 아니야? 돈 때문에 저러는 거래. 일주일째 저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꿈속에서 어린 제가 부모님을 찾아 헤맸지만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 씨, 큰일 났어요. 누나가 언론에 당신 과거를 다 털었어요. 뭐라고요? 다음 날 아침 기사가 떴습니다. 김순자, 과거 동생들과 재산 다툼 이력. 신뢰성 의문. 제가 20년 전 어머니 병원비 문제로 동생들과 다퉜던 일이 왜곡돼서 실렸어요. 제가 돈을 요구했다고, 가족들이 저를 피했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병원비를 혼자 다 댔는데 동생들이 한 푼도 안 도와줘서 섭섭하다고 말한 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기사는 마치 제가 평생 돈을 밝히는 사람인 것처럼 썼습니다. 저는 그날 죽고 싶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5층이었습니다. 뛰어내리면 편해질까? 이렇게까지 해서 뭐가 남는 걸까?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나았을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 변호사였어요. 순자 씨, 지금 어디세요? 큰 뉴스가 있어요. 무슨? 병원 측에서 과거 기록을 추가로 제출했어요. 1953년 당시 간호사가 쓴 일지예요. 거기에 명확히 적혀 있어요. 이름표 실수로 두학이 바뀜 가능성 높음. 보고했으나 원장이 묵살이라고요. 제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당시 간호사가 아직 살아계세요. 92세인데 양로원에 계시대요. 증언하시겠대요.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드디어 증거가 나온 거예요.
하지만 기쁨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이 모든 걸 증명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나요? 제 명예도, 마음의 평화도.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일주일 만에 더 늙은 것 같은 제 얼굴. 이기면 뭐가 남을까? 돌아가신 부모님을 만날 수도 없고 잃어버린 72년을 되돌릴 수도 없는데.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이 싸움을 끝까지 해야 했어요. 제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걸, 제 인생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최종 변론 날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도 왔고 방청객들도 많았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피고인석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박미선은 여전히 고급스러운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김 변호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결정적인 증인을 모셨습니다. 1953년 당시 산이조산원에서 근무하셨던 이순례 간호사님입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92세의 이순례 씨. 주름진 얼굴에도 또렷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어요. 증인석에 앉은 이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1953년 3월 30일 새벽 2명의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목욕을 시키고 나서 제가 실수로 이름표를 잘못 채웠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이미 부모님들이 아기를 데리고 가신 후였어요. 저는 원장님께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은 이미 늦었다. 조용히 넘어가라고 하셨어요. 문제되면 병원 문 닫을 수도 있다고. 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70년 동안 제 양심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 할머니도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겠구나. 박미선 측 변호사가 반론했습니다. 증인의 기억이 70년 전 일인데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순례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쓴 일지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매일 일기를 썼거든요. 그날 일도 적어놨어요. 변호사가 오래된 공책을 제출했습니다. 1953년 3월 30일자 일기장. 거기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 끔찍한 실수를 했다. 김씨 댁아기와 박씨 댁아기의 이름표가 바뀌었다. 나는 원장님께 말했지만 신이시여 저를 용서하소서.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판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박미선 씨, 할 말 있습니까? 박미선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자 씨가 겪으신 고통이 더 컸다는 걸 인정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박미선이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부유한 집에서 자라며 교육받고 사랑받았습니다. 그런데 순자 씨는 제자리에서 평생을 고생만 하셨죠.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그 순간 제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뭔가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달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님은 침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피고 의료법인은 원고 김순자에게 3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 1953년 의료과실로 인한 인생 침해가 명백히 인정된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박진우와 박진희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승소했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은 만날 수 없었어요. 잃어버린 72년도 돌아오지 않았고요. 법정을 나서는데 박미선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네, 저 용서를 구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럴 자격도 없죠. 다만 그녀가 명함을 건넸어요. 언젠가 마음이 정리되시면 연락 주세요. 우리 부모님 아니, 당신 부모님 묘소라도 같이 가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그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미선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어쩐지 쓸쓸해 보였어요. 우리 둘 다 피해자였던 거구나. 판결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배상금으로 서울 외곽에 작은 집을 마련했어요. 마당이 있는 단층 집. 평생 꿈꿔왔던 제 집이었습니다. 마당에 텃밭을 만들어 상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었어요. 아침마다 물을 주며 식물들이 자라는 걸 보는 게 좋았습니다. 이런 게 내 인생이구나. 동생들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판결 소식을 듣고도 아무도 축하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들에게 이미 남이 된 걸지도 몰라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평생 그들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 저를 위해 살고 싶었어요. 어느 봄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박미선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와서 죄송해요. 어떻게 여길? 동생들한테 주소 물어봤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소박한 제 집을 둘러보던 박미선이 말했어요. 아늑하네요. 좋은 집이에요. 고맙습니다. 차 드시겠어요? 네. 저는 녹차를 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어요. 박미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회사 대표직 내려놨어요. 네. 동생들한테 물려줬어요. 원래 제 자리가 아니었으니까. 저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 부모님, 아니 당신 부모님 묘 사진이에요. 그녀가 사진 앨범을 꺼냈어요. 잘 관리된 묘지 사진과 젊은 시절 부모님 사진들. 어머니는 참 자상하신 분이셨어요. 항상 저한테, 아니 딸이라고 생각했던 저한테 따뜻하셨죠. 박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딸이 아니라는 걸. 그래도 사랑해 주셨어요. 저는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태어나자마자 헤어진 부모님,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분들, 어떤 분들이셨어요? 아버지는 조용하신 분이었어요. 책 읽기를 좋아하셨고, 어머니는 요리를 잘하셨어요. 손재주가 좋으셔서 박미선은 한참 동안 부모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상상했어요. 만약 제가 그 집에서 자랐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원망이 들지 않았습니다. 미선 씨, 네. 그 집에서 우리 부모님을 잘 모셔주셔서 고마워요. 박미선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 씨, 당신이 자란 집 어머니는요? 힘든 삶을 사신 분이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저를 딸처럼 키워주셨죠. 그럼 그분도 알고 계셨을까요? 어쩌면요. 어머니가 가끔 이상한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우리 집에 온 게 복이야라고. 두 사람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해질 무렵 박미선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 부모님 묘에 같이 갈래요? 제사는 아니고 그냥 인사하러요. 네, 좋아요. 박미선이 나가려다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순자 씨,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이번 생은 힘들었지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다음 생에는 저는 마당의 텃밭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아이 낳고 소박하지만 행복하게. 그런 삶이요. 박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런 삶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녀가 떠난 후 저는 혼자 마당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봄바람이 불었어요. 73의 나이에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에서도 그리고 박미선에게서도. 너무 늦었나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된 게 다행이었습니다. 나는 잘못 살지 않았어. 가난했어도 힘들었어도 나는 최선을 다했어.
텃밭에 상추가 파랗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을 주며 생각했어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거죠. 뭐,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의 봄은 이제야 찾아온 것 같았으니까요.